초등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상이 원하는 체육쌤 세원쌤입니다. 자, 오늘 배구의 이론편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배구의 경기 전략 중에서 공격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은 수비 방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격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복습한 다음에 오늘 배울 수비 전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구의 경기 전략 중에서 공격 전술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는 우리 교과서 284쪽과 285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속공이라는 게 있었고요. 빠른 속도로 빠르고 낮게 셋업된 공을 공격수가 공보다 먼저 점프해서 공격하는 방법이다라고 했고요. 세터와 공격수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A 속공, B 속공, C 속공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A 속공은 세터와 공격수 사이의 거리가 1m 이내일 때, B 속공은 세터와 공격수 사이의 거리가 1에서 2m 사이일 때, 마지막 C 속공은 세터와 공격수 사이의 거리가 2에서 3m 정도 거리일 때 하는 속공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시간차 공격은 상대방의 블로커를 속이기 위해서 세터가 세트업 할 때 가운데에 있는 센터 공격수가 스파이크 하는 것처럼 점프를 뛰지만 실제로는 이 공이 뒤에 있는 레프트 공격수에게 공이 연결돼서 앞에 블로커의 블로킹을 속이는 그런 공격 방법이다라고 했죠. 두 명의 선수가 시간 차이를 두고 공격을 하는 방법, 이게 바로 시간차 공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공격, 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공격인데요. 세터가 레프트 공격수에게 공을 아주 높고 길게 셋업 해주면 공격수가 거기에 타이밍을 맞춰서 스파이크하는 방법이 오픈 공격이고요. 가운데 그림에 있는 속공은 지금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인팅 공격은 상대방 블로커 손 위로, 블로킹 벽 위로 공을 가볍게 넘기는, 그래서 스파이크를 하는 척 하면서 공을 살짝 떨어뜨리는 속임수 공격, 페인트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어택은 후위에 있는 공격수가 이 어택 라인 뒤에서 점프를 해서 세터가 세트업 해준 공을 어택 라인 뒤에서 점프를 해서 이렇게 스파이크 공격을 하는 방법이 바로 백어택, 후위 공격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센터 공격수를 이용한 오픈 공격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시간차 공격하고 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공격수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센터와 세터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속공 공격을 하는 이동 공격,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배구의 공격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배구의 경기 전술 전략 중에 수비 전술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배구 이론편 강의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리베로라는 수비 전담 선수가 있다라고 선생님이 첫 시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리베로에 대한 특징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리베로는 먼저 다른 팀의 다른 동료들과는 구분되는 색깔의 유니폼을 착용합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파란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선수가 있죠. 이 선수가 바로 리베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다른 색깔의 유니폼을 입은 선수는 리베로구나, 수비를 전문으로 하는 수비 전담 선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리베로는 계속적으로 코트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공격수들과 교체가 수시로 되기 때문에 리베로는 팀의 주장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베로는 수비 전문 선수이기 때문에 전위에 위치하지 않고 어택 라인 뒤쪽, 후위에 위치하기 때문에 블로킹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적으로도 블로킹을 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지만 규칙으로도 이 리베로는 블로킹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베로는 공격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떤 공격이냐면 예를 들어 스파이크 공격이에요. 이 네트보다 높은 위치에서 공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파이크 공격을 일단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네트보다 낮은 높이에서는 스파이크를 하면 당연히 네트에 걸리겠죠. 그래서 리베로는 주로 상대방의 스파이크 서브를 살려내는 그런 수비를 전문적으로 한 선수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비 전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배구는 상대팀의 공격 형태에 따라서 블로킹의 위치와 블로킹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의 수비 형태를 바꿔줘야 합니다. 수비수들 간의 빈 공간을 메워주는 협력 전략은 상대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고 공격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대편의 서비스를 받을 때 수비 대응입니다. 세터가 여기 앞에 이제 세터라는 선수가 있는데 세터가 이 로테이션 상에 전위 위치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명 선수가 이렇게 W 모양을 그리면서 W자 모양을 그리면서 어택 라인 뒤쪽으로 다 나와서 수비를 하기 위해서 있죠. 왜냐하면 상대편 서브는 거의 다 네트를 넘어오기 때문에 네트 앞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상대편 서브된 공이 네트에 걸려서 우리 편 코트 앞으로 살짝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네트 앞에 있는 세터라든지 가장 앞쪽에 있는 선수가 빨리 반응을 하면 되고 대부분의 서브는 좀 길게 오기 때문에 선수들이 어택 라인 뒤쪽으로 수비할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세터가 후위에 있을 때 이 세터가 이 뒤에 자리에 원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 세터가 앞쪽에 있는 선수, 전위에 있는 선수보다는 뒤에 이렇게 옆에 붙어 있으면서 상대편이 서비스를 하면 이 세터는 다시 앞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상대편이 서비스를 하기 전에는 수비 대응의 각 포지션별로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하지만 서브가 시작이 되면 다시 말하면 상대 선수가 공을 타고 해서 공이 상대 서브 선수의 몸에 떨어지고 나면 다시 말해서 서브가 시작되고 나면 이 위치는 바뀌어도 됩니다. 그래서 세터는 원래 후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전위 선수보다는 앞으로 나갈 수는 없지만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서브가 날아오면 얼른 앞쪽으로 위치를 이동한다 라고 이렇게 서비스를 받을 때의 대형 2가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블로킹 할 때인데요. 상대방 공격팀이 우리 입장에서 오른쪽, 다시 말하면 공격수 입장에서 레프트에서 공격을 한다면 앞쪽에 있는 센터와 그 다음에 라이트 공격수는 블로킹에 가담을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수비수들은 대각선 공격을 좀 막을 수 있게 이렇게 2명이 위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선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뒤에 1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터가 백라이트라고 해서 뒤쪽에 있는 오른쪽 선수가 블로커들보다 약간 뒤쪽에 있습니다. 어택 라인 가까이. 이 이유는 선생님이 앞서 상대방 공격 중에 페인팅 공격이 있다고 했죠. 페인팅 공격은 이 블로커들 키를 살짝 넘기는 공이기 때문에 이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백라이트 선수가 페인팅 공격이 오면 얼른 그 공을 받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레프트가 공격을 할 때에는 오른쪽에서 블로킹을 하고 우리 수비 대응은 이렇게 대각선 공격을 막을 수 있게끔 위치하고 그 다음에 직선 공격을 막을 수 있게끔 위치하고 그 다음에 페인팅 공격을 막을 수 있게끔 어택 라인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 공격에 대한 2인 블로킹과 수비 전술입니다. 상대방이 만약에 센터 가운데에서 중앙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팀은 레프트 공격수와 센터가 블로킹에 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공격수는 수비로 물러납니다. 마찬가지 페인팅 공격을 막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공격을 상대팀이 하게 되면 직선 공격, 그 다음에 오른쪽 공격, 그 다음에 공격팀 입장에서 왼쪽 공격으로 어느 방향으로도 다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수비 선수들이
라이트 공격, 직선 공격, 그 다음에 왼쪽 공격을 다 수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수비 대형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비 대형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나한테 지금 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이 언제 나한테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선수는 기본적으로 수비를 하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이 동작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상대편이 만약에 레프트가 아니라 라이트에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대형이 좌우 대칭이 돼서 대각선 공격을 대각선 공격을 수비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이 레프트 공격수가 블로커 뒤에 붙어서 그 페인팅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백 레프트 선수는 직선 공격을 막을 수 있게끔 위치를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은 상대편이 레프트에서 공격하는 장면에서 수비 대형이지만, 이 공격이 만약에 라이트로 옮겨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수비 대형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겠죠. 좌우 대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 세터가 어느 공격수에게 세트업을 하느냐를 따라서 얼른 우리 수비팀들은 이 대형을 갖추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선수와 선수 사이에 공간이 너무 많이 발생하면 이 빈 공간으로 상대가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두 선수가 누가 뭐 공을 받을 것인지 서로 간에 사인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마이볼 아니면 내꺼 뭐 이런 식으로 두 선수 간에 사인을 주면 선수가 서로 부딪히거나 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수비수들 간의 빈 공간을 메워주는 협력 전략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상대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고 그걸 우리는 다시 공격 기회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수비 대형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계속 경기를 좀 하다 보면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앞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배구 규칙은 6인제 정식 배구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하는 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학생들은 9명이 들어가서 9인제 배구를 하기 때문에 6인제 배구를 하는 것보다 수비할 때 좀 더 촘촘하게 설 수 있어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공격 전술을 한번 세워볼 건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공격팀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팀이 수비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감독이라면 어떤 경기 공격 전술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서 속공, 그 다음에 오픈, 시간차, 백어택, 그 다음에 페인팅 공격,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작전은 빨간 세모 2번 선수가 트릭 점프, 속임수 점프를 하고, 실제로는 이 1번 점프가 오픈 공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공격 패턴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시간차 공격이 되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작전은 1번 선수와 2번 선수 쪽으로 세트업 하는 것처럼 세터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실제로는 세터 뒤에 있는 라이트 공격수에게 백토스를 하는 겁니다. 백 비속공을 해서 이 세터는 1번과 2번 선수를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세트업은 뒤로 하는 거예요. 뒤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데, 이렇게 되면 이 수비수들은 1번과 2번 쪽으로 블로킹을 하려고 두 명이 이동하지만 실제로는 공이 뒤쪽으로, 라이트 쪽으로 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블로킹을 하는 선수가 한 명밖에 되지 않아서 공격할 수 있는 방향이 아주 넓어지죠. 그래서 이런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다양한 공격 방법을 여러분들이 세워서 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배구 경기를 하면서 알아야 할 안전과 관련된, 배구 경기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닥이 미끄러운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배구 경기를 하다 보면 실제로 땀이 많이 코트에 떨어지게 되는데 순간적으로 이 땀이 있는 코트를 밟게 되면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땀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실제로 배구 경기를 하다가 선수들이 랠리가 끝나면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보조원들에게 땀을 닦아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수건 같은 걸 들고 와서 바닥을 열심히 닦아주는 보조원들을 여러분들이 본 모습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전 시간이 되면 긴 마대걸레 가지고 이렇게 코트를 전반적으로 싹 닦아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닥이 미끄러운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공을 주고받는 연습을 할 때 공을 받는 사람이 공을 리시브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공을 줘야 되겠죠. 만약에 이 친구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는데 공을 주는 선수 친구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공을 이 선수에게 패스했다면 뭐 부딪히거나 아니면 얼굴을 맞거나 이렇게 해서 부상을 당할 위험도 있죠. 그래서 항상 두 사람 사이에 서로 확인한 후에 공을 주고받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오는 공을 서로 받기 위해서 두 명의 선수가 동시에 달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앞서 선생님이 수비 대응할 때 빈 공간을 서로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설명했던 내용인데 이럴 경우에는 두 선수 간에 서로 신호를 줘서 서로 충돌을 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걸 좀 대비하는 방법도 필요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목소리로 마이라고 외친다든지 또는 내 거 아니면 뭐 내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사인을 줘서 서로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요. 실제로 배구 선수들은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에다가 테이핑 작업을 해요. 그래서 손가락이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블로킹을 많이 하진 않지만 또는 오버토스를 하는 오버핸드 패스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 부상에도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사용한 공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같이 스파이크 연습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공이 이렇게 네트 밖을 넘어갈 수도 있지만 어떤 친구는 네트에 걸려서 공이 이렇게 굴러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얼른 자기 공을 챙겨서 비켜줘야 하는데 이 공이 굴러다니게 되면 다른 선수가 연습을 하다가 점프를 뛰고 착지할 때 이 굴러오는 공을 밟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목을 다치는 경우도 있고요. 넘어지면서 팔꿈치나 다른 관절 부위를 다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배구 코트에는 항상 공이 여러 가지 굴러다닐 수 있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안전에 유의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구에 대해서 경기 규칙, 뭐 역사, 특성, 그 다음에 기초 기능, 그 다음에 공격 전술, 수비 전술, 이렇게 10차시에 걸쳐서, 10차시에 걸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서 좀 막연하게,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막연하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배구 수업을 진행하면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구 이론 강의를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구 이론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